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예, 김도윤. 저희가 휴먼카인드에 이어 거대 담론을 또 다루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휴먼카인드도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이번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공정하다는 착각.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예민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저자분이 왜 이 책을 쓰셨고 또 어떠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책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 이런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근래 한 2, 3년 정도 구매했던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책들 중에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거 우리나라 저자분이 쓰신 거고, 그다음에 뭐 차별을 찬성한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물을 보여줘. 예? 실물을 보여주면서. 그럴까요? 응. 꽤 많아서. 이거 지금 간접 광고 들어가는 건데. 선량한 차별주의자. 어허. 그리고 뭐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갑질공화국의 비밀. 어허.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뭐 미국 400년 계급사 이런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트 세습. 네. 이 책이 좀 지금 이 공정하다는 착각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독식 사회 보이세요? 네, 뭐가 좀 이렇게 블러리하게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네. 엘리트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인데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이제 불평등의 대가. 그리고 이제 뭐 불평등의 역사. 아하. 와, 많죠. 그리고 엄청나네요. 인간 불평등사.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현대 인류가 가장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게 자유와 평등 같아요. 근데 요 책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나오고 평등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가 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시대가 좀 고착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쓰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책 속에 앞서서 과연 이 샌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사실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샌델 교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이 마이클 샌델 한국에 여러 번 왔죠. 그리고 이분이 대중 강연에도 굉장히 능한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 깊이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막상 강연을 들어오면 좀 어눌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대중 강연을 어필을 잘 하는데 글 쓴 걸 보면은 또 좀 상당히 초라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아주 인기 강연자로 많이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고요. 이분이 한 14,000명 되는 청중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있었고, 연세대학교 야외 강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 중에 하나가 락스타 오브 모랄리스트, 이 도덕 철학의, 정치 철학의 락스타, 대중적인 어필을 많이 한다는 거죠. 도덕 철학의 BTS 이런 정도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브랜다이스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로즈 스칼라라고 옥스포드 대학하고 이렇게 그 미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보내주는. 그래서 사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학업 성적을 능력으로 따지면 미국의 0.001%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오늘 책에서는 또 능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되게 능력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 제일 큰 강의실을 도맡아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 1,000명 놓고 강의를 한다 그러고요. 조교가 10몇 명이 붙어서 그 강의를 보조를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는 보면은 그런 대형 강의가 있으면 또 소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학생이다 그러면 50명 단위로 반을 쪼개가지고 조교가 한 명씩 들어가니까 그럼 벌써 20명이겠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조교 20명의 그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 강의다 그러면 조교 글쎄요 한 4-5명 줄까요? 많이 주면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래서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또 야구 광입니다. 이분이 쓰신 다른 책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뭐 거의 신성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마이클 샌델이 본격적으로 그 학자의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게 이제 그 존 롤스라는 Theory of Justice를 갖다가 비판하는 글로서 이제 스타덤에 오게 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R.H. 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정치 철학자 레프티스트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평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의 자기가 그 사람이 멘토다 자기의.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도 좌파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카고 대학에 그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1살인가 2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논리정연하고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이 양반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속으로 야, 이 참 누구는 교수고 누구는 대학원생이다. 뭐 이런 뭐 위화감, 좌절감, 능력이 출중하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은근 질투를 했던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 교수님, 샌델 교수님한테 약간 라이벌의식도 있지 않으세요? 뭐 라이벌로 그 사람이 나를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긴 하지만 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고 그 양반은 교수로 강연을 하러 왔다니까요. 나중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샌델 교수님도 여기 한번 초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엄청나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맞짱을 떠가지고 당신이 하는 얘기가 맞는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근데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물론 이제 샌델 교수님의 그 전의 책들도 있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도덕,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기 앞서서 뭐 필요한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부분 좀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 교수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할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책 읽는다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지식 체계 또 경험 체계가 읽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좀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또 느끼는 게 많을 거고, 뭐 물이 뭐 독사가 먹으면 뭐가 되고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뭐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책이지만은 뭐 사귀는 데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배경지식이라고 그런다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먼저, 전작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가장 큰, 여기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큰 개념이 첫 번째가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죠. 자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진다. 난 자유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리버럴리즘,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더욱더 강화된 게 신자유주의.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런 체계가 정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척점에서 쓰는 거는, 그러면 자, 좋다.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돈 있는 사람의 자유, 빽 있는 사람의 자유, 힘 있는 사람의 자유만 지켜지는데, 나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데 그럼 난 숨도 쉬지 말라는 말이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많으냐, 나 같은 사람이 많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니네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잘난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잘난 거 아니냐. 그래서 공동선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선. 그래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주장하죠. 근데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이래 살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혁명적 세상이 온다.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같이 사는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두 가지 사고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느냐, 같이 살자는 건 참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또 만약에 그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하향 평준화하자, 다 같이 좀 나눠 먹자는 얘기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작동할 수도 있고, 개인이 어떤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 디스인센티브로 역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하는 부분이죠. 해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향 평준화 된다는 이제 사고 자체가 이제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논쟁은 하고, 예, 그 사람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예, 본론에서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롤스의 정의론이 나왔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셨으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그다음에 존 롤스의 정의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존 롤스 정의론은 그래도 뭔가를 알고 이 책을 봐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 롤스 정의론 좀, 존 롤스 정의론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독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존 롤스는 그 정의 문제 하나만을 평생을 다룬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958년에 그 첫 논문을 낼 때는 이 양반이 좀 공리주의적 입장, 특히 규칙 공리주의, 룰 유틸리테리아니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칸트의 의무론에 기초한 그런 정의론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고요. 둘째,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고, 세 번째,
순수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버럴리즘의 핵심이죠.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공정이라는 얘기는 fairness죠. 정의는 justice고. 완전 절차적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 앞에 피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피자를 4명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야지 가장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할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평등하게 4조각이 평등하게 나눠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이고 어떻게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느냐. 절차는 피자를 나누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면 이런 절차를 택하면 아마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좀 큰 걸 먹고 싶어가지고 큰 게 잘라 놓으면 순서가 자기한테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자기한테 그 큰 조각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작다는 얘기니까 제일 작은 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장 평등한 조각을 만드는 방식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피자 나눠 먹기라는 게임에서는 완전 절차적 정의가 성립한다. 완전 절차적 정의. 두 번째,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뭐냐?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될 절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사적 절차, 크리미널 자스티스를 예를 듭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 이게 크리미널 자스티스의 죄와 벌의 기준인데요.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게 만들려면은요. 그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증거의 양을 굉장히 작게 해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 그건 유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 죄 짓지 않은 사람, 무고한 사람도 조금의 의심만 있으면 유죄를 때려버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유죄 판결이 나는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만들려 그러면 뭐 99명의 그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또 룰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걸 적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죄에 필요로 하는 증거의 양을 굉장히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뭐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오제이 심슨 사건 때 결국 풀려나는데 오제이 심슨이 와이프를 죽이고 뭐 고속도로로 그냥 차 타고 역주행해서 도망가고 뭐 누가 봐도 정황적으로 이거는 오제이 심슨이 자기 와이프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피 묻은 장갑 손에 끼라니까 그게 안 들어간다. 손에 안 맞으면은 무죄로 석방해라 라고 이제 변호인이 한 것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의 양을 뭐 굉장히 높이 해두니까 뭐 하나라도 악우가 맞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오제이 심슨처럼 죄 지은 거로 99.99%가 확실한 사람도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불완전 절차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절차만 공정하다면 결과로 나오는 거는 다 정의롭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로또예요. 로또 복권 당첨하는 그 장치에 완벽하게 랜덤하게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당첨이 되든 그 사람이 뭐 수백억 원을 가져가든 그건 다 정의롭다. 즉 기준이 없고 절차만 있는 경우에 순수 절차적 정의다.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도박 같은 경우입니다. 카지노에 가가지고 누가 그 절차를 조작해 놓지 않는 이상은 그 결과로 나온 거는 뭐 돈을 몽땅 다 잃든 뭐 잭팟이 10번이 터지든 정의롭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얘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권리와 어떤 특권을 누리든 기회만 평등하고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특권 이런 게 다 정의로운가?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한번 되물을 겁니다. 정말 기회가 평등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능력을 정의롭게 발현했느냐? 재확인해보고 그렇다?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불평등이든 뭐든 어차피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인간이 사는 데는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니까 그냥 그건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할 텐데 지금 샌델이 바로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벽하다 하고 능력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결과물을 자기 거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요 점에서는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 하고 레간을 물론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부시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좌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오바마라든지 민주당 쪽도 똑같이 거의 똑같은 강도로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엘리트주의자들이고 능력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사실은 진보주의자들도 결국 기득권을 잡게 되니까 결국 기득권의 기존의 관행, 특히 세습 문제에 관해서는 되풀이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이 책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샌델의 이 주장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도 교수님 이거 말고도 또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른 좀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 예.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샌델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샌델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 동양과 서양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개념은 이제 서양의 자스티스라고 하는 거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논리.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근총결투를 했죠. 근총결투. 이 본래 이제 그 신문이 그 이익의 원천이 뭔가 하면 광고 수입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커모디티가 구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품 광고 그런 거 없고 주로 이제 어떤 광고였는가 하니까 사격에 그 파티 모임이 있다. 모임 광고하고 그다음에 파티 모임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결투를 신청한다 하는 결투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투 광고를 딱 했을 때 나는 어느 이제 파티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결투를 신청한다 하고 광고를 탁 냅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이죠. 청약을 하면은 그 광고를 딱 받은 사람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으면은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겁쟁이라 그래가지고 사격위에서 매장되고 사람들이 다 대우를 안 해줘요. 다 손가락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청약하고 수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잣지를 하나 정해요. 그 잣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있고 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롯데 번호 총인데 총이 두 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 결투용 총을 갖고 있는 사람 딱 옵니다. 오면서 이제 한 사람씩 윗드니스를 또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잣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nobody knows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Only God knows. 누가 정당한지는 신이 아신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부당한 놈을 신이 죽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결투도 무식하게 하죠. 등 딱 대고 열 발자국 딱 돌아가가지고 총을 딱 쏘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Justice is done. 예.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정이고 죽은 사람은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했을 때 그 줄리엣 사촌 오빠가 로미오한테 죽었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죽어도 패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신에게 판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정의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는 룰 메이커가 되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일단 네가 영웅이 되라. 이런 게 이제 강자의 논리가 정의고, 동양의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보호가 정의다. 그래서 무릇 힘을 가진 사람은 너에게 왜 힘을 줬느냐 하니까 약자를 보호하라고 힘을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민심을 살피지 않는 군주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정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사고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은 서양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그 경종을 불러일으킨 게 이번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동양의 정의와 서양의 정의는 다르다. 왜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이기려고 집착하는가? 그리고 왜 동양 사람들은 선거만 오면 굽실굽실거리고 자기가 약자 보수뿌레를 왜 하는가? 왜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들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강자를 보호하라 라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약자를 보호하라고 우리 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뭐 미스프린트 된 거 아니냐,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냐 했는데 강자를 보호하라, 초인을 얘기하고 위버맨시, 이 강자가 나가는데 약자들이 방해를 놓고 이런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춰볼 때는 이 샌델은 정통적인 서구적 사상의 그 메인 본류에 있다기보다는 동양적인 것에 좀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강자가 으스대고 뻐기고 이러는 거를 꼴을 못 봐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더 뒤에 얘기하면서 점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동양적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기는 자유주의자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건 초지일관 29살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럼 너가 공동체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읽어보면 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제3의 지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락스타 오브 모럴리스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스타라는 개념이 있고 슈퍼스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슈퍼스타는 시류에 맞고 막 잘 뜨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락스타는 인기가 있든 없든 천착해서 자기 갈 길만 가는 사람을 락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락스타 같네요. 한 길만 쫙 풀고 한 길만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락스타인데 실제로는 뭐 몇만 명 앞에서 하면 그 슈퍼스타가 돼야 되는데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천착해서 자기 길을 닦는 거고 락스타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침몰하기 앞서서 이제 노약자들을 먼저,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 아이들을 먼저 구명 보트에 태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서양에서는 강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오히려 돈 있고 능력 있는 뭐 남성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만 먼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의 논리로 보면? 이제 그 강자를 보호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니체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자의 논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강자는 뭐냐? 자기 자신의 자유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아까 그 자기 책임 하에서 모든 것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강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변 여론이나 주변에서 헐뜯고 내려앉히고 조직 내에서도 보면은 그 굉장히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 다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옆에서 바나나 껍질 깔고 야, 저 인간 하나가 저런 소리 하는 바람에 우리 엄청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를 니체는 경계하는 거죠.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강자는 노블리스의 오블리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또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강자는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아니, 행여 또 이걸 오해해서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 will to power라는 것도 그런 거, 직면하는 거거든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도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인생을 직면해서 사랑해라는 이야기는 뭐 김연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지만은 이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아무리 지금 비루하다 할지라도 소화시다니까요. 그래서 보고 인정해라,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권력의 의지라는 게 뭐 그런 의미죠. 뭐 그걸 지금 샌델이 비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대중 교수님 뭐 데카르트인가 이론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경 지식이? 맞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4장 5장 들어가면 나오는데 테크노크라시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그런 게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배관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전문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고 보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논리 구조가 뭐로 돼 있느냐니까 분리 환원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고 잘게 의미 단위로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 내리고 거기에다가 피드백하고 이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사고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논이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이제 데카르트가 고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리주의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망이나 이런 존경 같은 걸 갖다 돈이 대신하게 되면서 이런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이 왔는데 이 불평등한 세상을 느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과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올라오는 이제 음식 보니까 뭐 지나 다를 거 없거든요. 다 사는다는 게 다 똑같은 거고 정보의 격차가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되니까 나도 이런 파워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파워가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SNS는 나를 갖다가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 이거 정말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가장 큰 요인이 SNS 같아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그런 기본 토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SNS가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감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99칸 궁궐 속에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 다 그걸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다르네 하는 걸 더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이 점점 불평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착각이 아닌가. 해겔에 따르면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지금은 뭐 그 왕이 있는 나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 국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비하면은 그 역사가 발전한 게 아닌가. 물론 루소는 발전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해겔같이 낙관주의자들은 또 발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논의를 더 진행해 가보면 예. 공정하다는 게 착각인지 불평등하다는 게 착각인지 팩트 폴리스가 뭔지는 점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넌지시 다 얘기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배경 지식으로 말씀하신 게 뭐 니체 철학자님도 나오시고, 뭐 데카르트, 뭐 헤겔,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 뭐 루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몰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겁먹으실까봐 저는. 알면은 더 좋다는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설마 뭐 이 영상 보시고 이거 다 알아야 이 책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느냐, 두 분 말씀도 다 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이 시장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봤다. 이 시장 중심의 세계화에서 폐해를 본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브렉시트라든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점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쓰신 것 같긴 해요. 저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책을 쓴 데서 가장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쉽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미스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책에 17페이지 들어가며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다 다른 사람이 썼지만은 이 책은 샌들이 쓴 겁니다. 이 들어가며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 책 전체를 요약해 놨어요.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이 두 갈식으로 전부 요약을 해 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코비드 19가 딱 왔어요. 왔을 때 처음에 이제 트럼프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야, 우리나라는 괜찮다. 중국같이 후진국이나 그렇지. 이랬는데 한 3, 4개월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덴탈 마스크 미국에서 붙여왔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붙여왔습니다. 근데 3, 4개월 딱 지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스크가 왜 이래 부족하냐. 마스크 공장 한번 찾아봐. 이러니까 미국 전체에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니까 기저귀 만드는 거, 생리대 만드는 공장에다가
그 특별 행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라인을 고쳐서 마스크를 만들게 전시 동원, 물자 동원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미국 같은 나라에 마스크 공장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상하네. 이래 생각했을 건데, 여기에서 놓치기 아주 쉬운 거, 그냥 있으면 놓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 위주의 경제 개념입니다. 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소비자 위주의 경제 개념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모든 국가가 국민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제품을 가장 싼 값에 아주 풍부하게 쓰게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고, 국가의 책무는 GDP를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물자를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GDP를 높이는 거다. 이게 국가의 지상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를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예. 일단 쭉 전개해 가시면 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월급제의도 했고 뭐 일도 쭉 해왔고 강의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사고가 틀렸다고 이 샌델이 지적을 한 겁니다. 카밍아웃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나는 이때까지 틀렸다. 예. 이 여간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사고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 높은 거는 선진국이, 부가가치 낮은 거는 후진국이, 그 마스크 만드는 거는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이런 코비드-19 사태가 딱 오니까 필요한 걸 바로 조달할 수가 없어졌죠. 이게 소비자 경제가 갖고 오는 거는 국제 분업을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 선진국은 첨단을 하고 후진국은 하층을 하는 그런 구조, 착취 구조를 갖게 됐는데, 뒤에 가보면은 대책 부분에, 이 책 대책 부분에 가보면은 우리가 소비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일의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가 소비 기계로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일인데, 일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존엄도 유지하고 존경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나오는 이제 대가를 갖고 생활도 하고, 이런 게 일의 개념이고 공급자 측면에서 경제를 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모든 경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사태 같은 이런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의 위치를 너무 과도하게 봐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났으니까 공급자의 위치를 갖고 같이 동등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의 일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진짜 해머로 한 방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 김두열 교수가 패를 너무 일찍 다 풀어가지고 약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뒤에 가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저는 어떤 아이러니를 느꼈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이클 샌달이 트럼프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엄청 싫어합니다. 물론 오바마도 비판하고 또 클린턴도 비판을 하지만 누가 봐도 민주당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연민을 느끼고 케어해야 되고 배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몽땅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지금 좀 전에 국제 비교 우위 경쟁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중국이 더 있죠. 값싼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이텍이 동원되지 않는 그 마스크 제조는 당연히 중국으로 넘겨야죠. 이제 마스크 많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로우테크를 대량 생산해서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미국이 누르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한 게 누굽니까? 그 트럼프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뭐 때문에 얘기를 했느냐? 러스트 벨트에 있는 그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뭐 인권이 뭐고 외국 동맹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고해야 된다. 이거 다 배부른 얘기고 이 사람들을 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해서 러스트 벨트에서 투표가 대거 나왔고 바로 이 마이클 샌델도 그 러스트 벨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 팩트를 잡아놓을 게 있습니다. 저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보다 저를 찍은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고요. 소득도 훨씬 좋고 아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75%. 대학 대졸자의 75%가 저를 찍었습니다. 저 무식한 트럼프하고는 비교하는 게 불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이 아이러니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 만국의 노동자여 봉기하라 단결하라 라고 얘기한 막스의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막스는 자기가 위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막스의 저술은 노동자들이 못 읽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거가 비슷한 그런 거를 저는 이 마이클 샌델한테 느꼈습니다. 본인도 그건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엘리트들, 좌파 엘리트들이 정신 나갔다. 당신네들은 이미 당신네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거기에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뭐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면을 갖다 오바마가 다 해줘 버렸으니까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태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본산지인데 거기다가 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보너스 잔치 벌이게 도와준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뭐 잘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화당은 가부장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돌봄, 배려 뭐 이게 그건데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똑같죠. 뭐 보호해준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 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준다는 말이라도 안 하면은 덜 얄밉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점점 배경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대중 교수님께서 경제학 얘기했을 때, 이건 뭐 유효수론부터 얘기해야 되나, 막. 이게 철학적 배경 지식도 좀 만만치 않은데, 뭐 경제학적 지식까지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뭐 지금 가장 우려했던 이제 뭐 프레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얘기도 나오셨고, 뭐 이러면 이제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샌델이라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은 뭐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일단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서론부터
이제 두 번째 챕터까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마무리하고요. 예. 한마디만 하지 뭐. 네, 교수님. 왜 썼는지. 네. 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잘 팔릴 것 같다는 거는 많이 읽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읽겠어요? 이거 논술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읽으라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수요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네.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 마무리 주십시오. 예. 예. 아니, 이야기하세요. 잘 팔릴 것 같죠? 아니, 제가 사실 3장, 4장에서 되게 많이 와닿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에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보시면 되게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이 학력주의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출산과도 연관되지 않는가. 이렇게 너무 혹독한 책임을 한 가구에서 부모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사실 되게 힘들고 오죽하면 뭐 푸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2명 키우기에 참 힘든 구조가 아닐까. 거의 수입의 반 이상을 교육비로 써야 되는, 네.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학부모님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소개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지금 할애를 했는데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서론부터 두 번째 챕터까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